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있거든요. 이 추정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끔씩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오고요. 모의고사.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요, 근래 최근 5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추정력은 이제 기본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추정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등기의 특징을 제가 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형식적 심사주의. 달리 말하면 소극적 의미로는 등기관은 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를 할 수가 없고 절차 관계만 심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의미로 그냥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소극적 의미로는 등기관은 서면만 가지고 심사해서 등기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럼 이 등기는 등기관이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했을 때 서면만 보고 심사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를 바라볼 때 아마 을이 소유자일 거야 라는 정도의 뭐만 있다? 추정력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례의 태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건데 이때 추정력이 있다라는 말은 을이라는 사람의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일 거야 라는 정도의 추정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등기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겠구나 라고 뭐한다?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유효한 권리를 가진 자이다가 아니라 유효한 권리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신뢰감이 뭐다? 추정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추정력과 관련해서 판례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상의 권리, 즉 소유권을 아마 가지고 있는 자일 거야 라는 뭘 가진다? 추정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추정력이 있으면 이제 출제인이 물어보는 지문이 입증 책임을 물어보거든요. 입증 책임.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등기되었을 거야 라고 추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 관계에 뭐하다? 부합하다라는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면 이 추정력이 갑의 입장에서 을을 바라볼 때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없었다라고 갑이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을은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거고요. 그럼 서로 상반된 의사가 있을 때 과연 누가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겁니다 라고 입증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적법한 소유자로 뭐가 되고 있다?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입니다 라고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갑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효력이 없는 등기입니다 라고 갑이 입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어렵나요? 이 법리적으로 따지면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은 그 집에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적법한 소유자로 여러분이 지금 뭐 받고 있다? 추정을 받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와서 똑똑해가지고 이건 내 집인데 네가 왜 여기 살고 있니? 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이 집이 제 거라고 입증을 해야 되겠군요.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하고 그냥 돌려보낼 거예요. 돌려보낼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집의 소유자임을 뭐다?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집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바라볼 때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즉 을은 이미 소유자임으로 뭘 받고 있으므로 추정받고 있으므로 그 말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에 누군가 명의로 돼 있으면 판사 입장에서도 그 사람은 일단 뭐다 소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갑이겠죠.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뭘 져야 한다? 입증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상의 해당 권리를 가지는 자가 스스로 입증을 할 필요는 없고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야 라고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하면 된다? 입증을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등기에는 가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가 언제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 등기가 일반적으로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 판례에서 등기부상에 어떤 등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판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에는 추정력이 만약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때는 이 등기가 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싸우는 상황에서 근데 이 등기를 딱 바라봤을 때 판사가 보니까 이 등기는 추정력이 뭐한다? 없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입증을 누가 해야 한다? 을 스스로가 내가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라고 뭘 하면 된다? 입증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추정을 받고 있다면 추정을 받고 있는 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근데 추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등기라면 스스로가 뭐한다? 입증해야 되고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할 필요는 없다. 요게 우리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암기해 들 게 있겠다, 그죠? 어떤 등기는 추정력이 있을 거고 어떤 등기는 추정력이 없을 건데 그럼 추정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뭐한다?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고 내가 추정을 받고 있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입증을 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뭐 해야 한다? 입증해야 한다. 그 논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추정력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인정하는데 추정력이 뭐가 되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않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가등기 아직 가등기 안 배웠잖아요. 한 개 암기만 해두라고요. 가등기하고 사자 명예의 등기 사망자 명의의 등기 말하는 거예요. 사망자는 애초부터 등기부에 기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 사람의 등기가 사망자 명의의 등기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준다고요. 그럼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충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때는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누가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고요. 근데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스스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정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등기와 뭐다?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추정력이라는 것은 갑구와 을구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되고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책을 잠시만 좀 볼까요?
122페이지 맨 아래쪽에 책을 잠시 보시면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이에 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이 등기 봐요. 이 등기의 진실성을 뭐한 자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실의 추정과 입증 책임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 누굴까요? 여기서는 갑이 뭐한다? 입증 책임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 증거에 의해서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은 반대 입증만 하면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추정력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추정력의 구체적 내용은 따로 시험 문제는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으로 잠시만 볼게요.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추론. 지금 등기법상에서 등기부의 갑에서 을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등기를 보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 있었을 거야 라고 추론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 등기 보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갑과 을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는 당연히 뭐 했을 거고 신청했을 거고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야 라고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고 이 등기부를 보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등기를 보면 이러한 실체관계가 뭐한다? 있었을 거야 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신청부터 기록해 나가는 과정까지의 절차 이 절차는 적법했을까요? 부적법했을까요? 적법했기 때문에 기록되었겠죠. 그럼 절차관계의 적법성에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매매라고 적혔으니까 실체관계상에서의 등기 원인은 아마 매매일 거야 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구에 저당권 설정해서 10억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10억을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라는데 피담보 채권은 아마 몇 억이었을 거야? 10억이었을 거야 라고도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을 거야 라고 뭐 할 수도 있다?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추정력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등기부를 얼마만큼 해석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에 나오는 정보를 내가 읽어내는 것. 그 애들이 다 뭐다? 추정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따로따로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가도 아마 추정력에 관해서 학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법은 실체관계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민법을 학습할 때도 추정력은 어차피 등기 추정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등기부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애들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의 키워드는 뭐다? 입증 책임이라는 거. 그거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입증 책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문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면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뭐한다? 이 실체관계는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라고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뭐 해야 되는데 입증이 해야 되는데 다만 이 등기 자체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는 스스로가 뭐한다? 갑으로부터 적법한 권리
절차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였다라고 스스로가 뭐한다? 입증해야 되지. 반대를 주장하는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요. 스스로 추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이 등기를 보면 어른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어른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겠죠. 그럼 등기상에서 어른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고 어른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면 그러면 전 소유자인 갑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함정 같은 거 없어요. 얘가 적법한 소유자가 되려면 얘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은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의 추정력은 인정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모의고사 용어로는 뭐 자주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한 번 나왔다. 나왔을 때 항상 뭘 가지고 물어본다? 입증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표현 자주 쓸 거예요. 우리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현재 당일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자기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 학습량의 기준을 모의고사를 자주 한 달마다 치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나올 점수라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모의고사는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그럼 앞으로 여름에 모의고사 칠 거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등기법이 선생님 12개 중에서 이번 달에 2개밖에 못 맞았는데요.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시험하고 100% 연동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본다, 안 본다, 봐야 된다, 안 좋다,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는 가능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 위주로 내는 거는 맞지만 실제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보니까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는 저한테 배우지 아니했던 거, 제가 가볍게 지나쳤던 거, 그런 애들도 빈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실제 시험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모의고사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를 좀 보시면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라고 막 나와 있고요. 그럼 125페이지를 보면 판례보기라고 되어 있을 거잖아요. 125페이지. 페이지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판례보기라고 나와 있죠. 우리 등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나는 1, 2차 동차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판례보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 판례보기는 말 그대로 민법의 판례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 시험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등기법 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우리가 민법의 판례까지 다 가져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등기에서는 알고 가야 될 건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맨 아래쪽에서 위에 보면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1번과 2번 정도는 가져가자는 거예요. 가등기하고 뭐다? 사자 명의의 등기라고 보이시나요? 가등기와 사자 명의의 등기 있죠? 얘네들 두 가지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2가지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볼게요. 126페이지 이제 점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점유적 효력이란 것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한번 듣고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모의고사용이지 실제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런 겁니다.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등기의 효력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민법에서 시효취득 제도를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20년간 무과실, 선의
무과실, 선무당.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평온, 공연, 자주, 평온, 공연, 자주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시효취득은 뭘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요. 시효취득과 등기부 시효취득은 민법의 최이대 교수님한테 배우시면 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타인의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가 시효취득과 등기부 시효취득이 있는데 시효취득은 20년, 등기부 시효취득은 몇 년이다?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내가 타인의 부동산을 내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점유를 통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 시점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몇 년? 20년. 등기돼 있으면 10년.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어떨 때는 등기 안 돼 있으면 20년이고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몇 년만? 10년만. 그럼 이 조건이 등가 관계로 두고 있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로서 취득하는 거는 똑같은데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10년이고 안 된 상태는 20년이라면 등가 관계로 따지면 이 등기가 결국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뭐 한 것과 점유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는 표현도 통설적인 입장인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걸 수험생들이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이걸 막 뽑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라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해요. 시효를 내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뭐 해주고 있다? 등기가 단축해주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게 더 편해요. 몇 년의 시효를 단축해줘요? 10년. 그래서 등기에는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뭐 해주는구나? 단축해주는 효력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님들은 시효 단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 그게 보시게 되면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등기의 점유기간을 10년간 단축시키는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취득시효 시간 단축의 효력이라는 견해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유적 효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뭐 해준다? 등기가 10년간 단축해준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는 더 편해요. 그럼 몇 년간 단축해주는데 10년간. 그래서 등기는 10년간 점유한 것과 뭐다?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연동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후등기 저지력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강론 파트에 가게 되면 뭐 직권 말소의 규정이라든지 몇 가지의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이해하려면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개념은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잠시만 볼게요. 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추정력에서 요 2가지 정도만 가등기하고 뭐다? 사자 명의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점유적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후등기 저지력 얘는 여러분이 조금 가져가셔야 돼요. 자, 저를 잠시만 좀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정리하고 이해하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려면 각각의 권리의 특성이 정확하게 알고 가야 잡히는데 지금 여러분의 현황 정도의 학습 성취도 가지고는 권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하고 갈 거냐면 암기부터 하고 가세요. 암기. 그래서 용의권,
용의권. 용의권하고 크게 담보권으로 나눌 거니까요. 옆으로 하는 것보다 세로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용의권. 용의권. 그 다음에 용의권. 담보권. 담보권이면 뭐다? 조당권이겠죠. 그죠? 용의권은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은 용익채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다? 담보권하고 뭐다? 용의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등기부상에 어떤 등기를 기록할 때 해당 부분에 용의권 등기가 있으면 동일 부분의 용의권 등기는 기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즉 만약에 1순위로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최초 기록되는 등기가 뭐예요? 설정 등기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 2순위로 동일 부분에 지상권 설정 등기 B 이런 등기를 보면 얘 용의권이고 얘 용의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기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양립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양립관계. 그 양자가 한자로 바라볼 양자예요. 바라볼 양자. 립자가 설립자예요. 서 있다. 그럼 양립이라는 것은 서로 바라보면서 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함께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립이 되는 관계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A라는 권리와 B라는 권리는 함께 기록이 될 수 있을 때는 양립이 되는 관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A라는 등기와 B라는 등기가 함께 기록이 될 수 없을 때는 양립이 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용의권하고 용의권은 양립이 되는 관계가 아니고 용의권, 담보권, 담보권, 용의권은 서로 뭐다?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체법상에서 이 내용을 아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다? 등기법적으로 연결을 좀 시켜봐야 돼요. 연결을. 자,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소유 토지입니다. 갑소유 토지. 그럼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A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일 부분에 대해서 B에게 갑하고 B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럼 할 때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등기부상에 기록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럼 용용은 안 된다고 했죠. 용용은 다 뭐다? 죽는다고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용의권은 이런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등기관은 이 등기를 뭐한다? 각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한다? 각하한다. 왜? 함께 양립이 될 수 있는 등기가 아니니까 이렇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면요. 뭐 살면서 우리가 집을 자가 소유하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새살이나 하잖아요. 뭐 전세를 구해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 만약에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주인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를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그 집에서 또 뭐한다?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럼 한 번은 되는데 두 번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또 전세 주면 또 새 집이 같이 살아야 되죠.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용익권과 용익권은 함께 기록이 될 수가 없다고요. 실제법도 마찬가지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용익권과 용익권은 함께 양립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음자 후등기 저지력을 설명할게요. 전세권 등기가 기록된 상태에서 후에 들어오는 등기가 지상권이었는데 그럼 지상권은 서로 양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 등기는 기록해 줄 수가 없다까지는 이해되셨죠? 그걸 등기법적으로 표현할 때는 먼저 성립되어 있는 이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보다는 선등기잖아요. 얘는 뭐다? 후등기. 그러면 먼저 성립된 이 선등기가 뭐에 들어오는? 후에 들어오는 후등기를 선등기가 못 들어오도록 뭐한다? 저지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성립된 선등기인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후에 들어오는 지상권 등기를 기록할 수가 없다. 왜? 선등기가 후에 들어오는 등기를 뭐하도록 못 들어오도록 뭐하니까? 저지하니까 이게 등기법적 해석 방법이라고요. 민법적 해석 방법은 용익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그 물건의 특성상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거든요. 물건은 뭘 가지고 있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내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고 나 말고는 일 물건은 못 써. 제3자에 대한 뭘 가진다? 배타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 부분에 두 개의 용익권은 함께 성립할 수가 없다. 이 표현 방식은 민법적 접근 방법. 등기법적 접근 방법은 먼저 성립된 전세권이 있으므로 후에 들어오는 용익권, 지상권 등기는 기록할 수가 없다. 왜? 선등기가 후등기를 못 들어오도록 뭐한다? 저지함으로 이게 뭐다? 등기법적 접근 이렇다고요. 근데 만약에 후에 들어오는 등기가 지상권이 아니라 이 지상권이 아니라 후에 들어오는 등기가 만약에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익권하고 뭐다? 담보권이죠. 용익권하고 담보권은 함께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때는 선등기가 후등기를 뭐한다? 저지하는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먼저 성립된 선등기하고 후등기 사이에서 서로 양립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선등기가 후등기를 저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각각의 권리가 양립이 되는지 양립이 되지 않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 판례의 태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약식으로 적을게요.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등기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다? 등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실제처럼 내가 상황에 이입을 시켜보면 판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실제 내 상황이라 생각하고.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상용이가 동일 부동산 동일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의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상용이가. 그러면 전세권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접수를 받을 거고 심사를 해서 기록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거잖아요. 근데
상용이의 전세권 등기는 기록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등기관이라면 안 해줄 거예요. 금방 했잖아요. 어렵나요? 금방 했는데. 해줄 거냐고요? 안 해줄 거냐고요? 안 해주겠죠? 왜?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같은 용의권이니까 양립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파생을 해 나갈 거라고. 제가 뭔가 더 한 개 알려드리려고 하잖아. 판례의 제대로 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해주겠죠? 안 해줄 거예요. 그게 뭐다? 후등기 저지력이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여기서부터 판례에 되더라고요. 상용이가 A 명의로 되어 있는 지금 전세권이 이 토지의 갑 소유인데 A 명의로 전세권이 되어 있는데 상용이가 갑하고 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 입장에서 안 해준다고 했죠. 근데 상용이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이 A의 전세권 등기는 실체관계상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A의 전세권 등기는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라고 상용이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했다? 나의 전세권 등기를 기록해달라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래요 하면서 상용이의 전세권을 기록해 줄 건지 또 역시 안 해줄 건지를 뭐 한다? 판단해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하나 추가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게 판례의 태도라고요. 이때 등기관 입장에서는 기록을 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냥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 그지? 왠지 느낌이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안 해줄 것 같아요 했을 때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근거를 알고 있어요. 그쵸? 등기관은 심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에 배상용 씨가 주장하는 실체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등기관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실체관계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관은 상용이가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실체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절차상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의 등기는 이미 A의 전세권 등기가 있으므로 상용이의 전세권 등기는 역시 저는 기록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상용이의 주장처럼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A의 등기였다면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등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등기라면 그럼 A의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라는 거죠. 상용이의 주장대로라면. 그럼 A의 등기를 먼저 뭐하고 말소하고 상용시 당시 등기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요. 근데 등기관은 그 말을 듣고 상용이의 등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개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앞으로 등기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데도 이 형식적 심사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등기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 등기인지 무효인 등기인지를 등기관 스스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서면만 정확하면 등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다, 효력이 없는 등기다의 판단은 등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당사자들끼리 판단하는 것이지 등기관은 유효, 무효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실체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냐? 이 등기가 만약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슨 등기?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하는 실체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후에 들어오는 전세권 등기는 기록해준다, 못해준다? 못해준다고요. 그러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양립되지 않는 후 등기를 계속 뭐한다? 저지하는 효력은 가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효인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이지 무효인 등기는 등기상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이라고요.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후에 들어오는 등기를 계속 뭐한다? 저지하는 효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등기가는 기록만 본다고요. 기록. 실체관계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드시 머릿속에 명심해 둬야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개념이 우리 등기법 법조문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최상위 포식자의 개념이라고요. 그럼 형식적 심사주의의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이니까 암기할 때는 등기가는 서면만 심사해서 등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형식적 심사주의 개념을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고요. 등기가는 뭐만 심사해서 서면만 심사해서 등기해 준다고요. 여러분 각자 아파트 다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아파트 여러분도 모르게 내일 당장 다른 사람 이름 명의로 기록이 될 수도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여러분은 매매도 한 적도 없고 아무런 법률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등기 제도상 내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부의 기록이 바뀔 수도 있다 없다. 그 질문에 대답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부동산인데 여러분의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내일 내가 심심해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니까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개연성,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있다, 없다.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있다라고요. 왜? 내일 당장 제가 마음만 먹으면 서로 위조해가지고 여러분 부동산 제 명의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등기의 실제 현실이라고요. 실제. 선생님 설마 그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 등기부 공부할 때. 근데 실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받아들여진다고 내용들이. 자꾸 거기에 벽을 쌓고 있으면 등기법 법조문들이 안 들어와. 아, 우리나라 등기는 그렇게 개판이구나. 형식적 심사주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배워야 될 등기법의 법조문들은 대부분 이렇게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높으니까 내가 배우는 것들 하나하나씩 배울 때마다 아,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그나마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뭐한다? 낮아지겠다. 조금 방지가 되겠다. 그래야 자꾸 스펀지처럼 법조문을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등기 개판이야. 내일 당장 내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갈 수도 있어. 왜? 서면만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그렇게 1년 동안은 그런 마음대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1년 끝나고 나면 내게 왜 다음 다른 사람 걸로 돼?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밖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요. 되겠죠? 예,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게 후등기 저지력을 보면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양립할 수
없는 이 말이 키워드죠. 그럼 양립이 되는 것은 뭐 한다? 기록해줘야 되고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한 당의 전세권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당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세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민법은 어떨까요? 민법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여러분의 토지가 누구한테 전세를 줬어요.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 토지 반환받고요. 전세금 다 돌려줬어요. 근데 말소 등기는 아직 하지 아니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라도 여러분은 그 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유효하게 적법하게 전세권 설정 계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민법은.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먼저 성립된 권리를 뭐 해야 한다? 말소를 해야 가능하다고요. 등기는 당신들이 실체관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기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고 등기는 서면하고 뭐다? 기록만 보고 해준다고요. 기록. 그게 등기법을 공부하는 첫 시작점이라고요. 그 개념이 뭐다? 형식적 심사주의라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면 등기 유효 요건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 7년 동안 한 2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2번이 아주 기본 개념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 개념. 다만 모의고사용으로는 또 자주 나오는 애예요. 모의고사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을 대비하는 사람이니까 모의고사에 비중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기초적인 부분만 알고 가시면 가볍게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쪽으로 잠시만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게요. 예.